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추석 한가위입니다. 다들 풍성한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다른 때보다 꽤나 긴 연휴가 되었는데요. 다들 뭐 추석 계획 있으신가요? 먼저 선영 대표님부터. 제가 올해 휴가를 못 가서 저는 사실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좀 놀러 갈 수 있겠나 싶었는데 제 본업에 회의가 많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냥 저희 딸들과 시간을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요. 또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정 씨는요? 저는 할머니 댁에 가서 이 방송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 네. 마지막으로 준혜 씨는요? 저는 가족들과 송편 만들기로 했거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오려고 합니다. 지원 씨는 뭐 할 거예요? 저는 방콕 가려고요. 방콕이요? 오. 여행 가세요? 사실 그 나라 방콕이 아니라 집 방콕을 말한 거였는데 선영 대표님 네. 눈치채셨죠? 그럼요. 미쳤습니다. 네, 이렇게 저처럼 집에서 방콕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콕 하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다들 긴 연휴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석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선영 대표님. 돌이켜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정말 극단적인 테마주 장세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테마주 장세도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는 좀 꺾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는 시장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어떤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투자를 되게 오래 한 편인데 올해 상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아예 장투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뭐 매일매일 투자를 좀 자주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력이 뭐 10년, 20년 된다 하더라도 똑같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올해 이른바 잘 나가는 섹터들 있죠. 2차 전지를 비롯한 그런 섹터들, 시장의 관심과 믿음을 한몸에 받았었던 그런 섹터들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분들, 특히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들이 정말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최근의 변동성 높은 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난다 하더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변동성이 크고 테마별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주도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알고 있는 AI를 포함한 IT 반도체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지만 다시 이 두 업종이 기본 베이스로 이제 주도 업종을 차지하지 않을까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내년 4월달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 관련 테마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도주를 베이스로 나머지 테마들이 좀 살아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1월달에 미국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친환경이나 미국의 대선 관련, 바이든 대통령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치면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뭔가 다양성 있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테마주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는 뭐 정책 관련된 정책주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는 뭐 AI를 포함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있다. 그 중심을 잡고 이번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주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추석 이후에 내 계좌를 꽉 채워줄 지금 시장을 이끄는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궁금하셨을 부분을 기업 관계자분들께 직접 묻고 또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도 담았으니 귀를 쫑긋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떤 섹터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다가 올해 상반기를 들썩인 섹터가 하나 있잖아요. 2차 전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2차 전지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맞아요. 이 에코프로 상반기에 에코프로 그룹을 필두로 포스코 그룹 등 2차 전지주가 강력한 테마를 형성했죠. 이 시장에서는 오늘 산 에코프로가 가장 싸다. 그리고 또 세상은 에코프로가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150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에코프로는 한때 9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올라가던 이 에코프로 BM도 58만 원까지 올랐다가 30만 원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76만 원대에서 갑자기 폭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그야말로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편 2차전지주 하락에 베팅하는 2차전지 인버스 ETF도 출시가 됐는데요. 상장 첫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249억 원이나 됐다고 하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역시 2차전지주의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저점 기회다라는 이 증권사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NH투자증권은 포스코퓨처엠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롤러코스터 흐름을 겪고 있는 2차 전지주.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2차 전지 업종만큼 가시적인 성장성을 보이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조정 흐름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차 전지주 조정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할 때 42.19km 뛰잖아요. 근데 그 네. 구간 동안에 항상 우리가 최고 속도로 계속 뛸 수만 없습니다. 그건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모든 운동이나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휴식기를 거쳐야 됩니다. 휴식과 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 회복에 맞추는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주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휴식기를 가지면서 잘못된 버블을 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보더라도 이게 과연 2차 전지 관련주가 맞는가? 아니면 후발주자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조정기를 가지면서 찐 2차 전지와 아닌 종목들이 분명히 걸러질 겁니다. 근데 이런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찐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업종 자체가 굉장히 리프레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상반기 흐름을 계속 보면은 2차 전지라는 단어만 스치기만 해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번 조정을 기회로 버블이 좀 사라지고 옥석거리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찐 수혜주들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주가도 한참 오르다가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데 급락한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로 꼽히는 게 리튬 가격 급락인데요.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전년 대비 60%가량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 회사의 수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셀 소재 기업들은 광물 가격의 판매가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납품 계약을 맺는데요. 리튬 가격이 매입 시기보다 판매 시기에 더 낮아진다면 비싸게 사들인 리튬으로 만든 제품을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리튬 공급 과잉 우려로 리튬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영향을 받아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하락도 이런 것들과 또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는 어떻게 봤을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봤습니다. 네, 양극재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또 기업의 대응 변화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메탈 가격이 떨어지니까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몇 달 사이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판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이제 좀 안정화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판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양극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 우려와 이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봤는데요. 에코프로 송호준 대표는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봤고요. 또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대표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극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 선주문 그리고 후투자의 방식으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생산량 확대 목표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양극재 성장 전략을 발표하시면서요. 2030년 캐파를 양극재는 100만 톤, 음극재는 30만 톤을 목표로 잡으셨는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은 여태까지는 이제 투자를 먼저 하고 주문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를 확약하고 주문을 확약하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문 수주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양극재는 100만 톤, 음극재는 37만 톤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현재 공급 과잉 국면이 해소가 되면 다시 2차 전지주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는데요. 김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번 조정을 기회로 좀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한 2차 전지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찐수혜주를 우리가 찾는 게 사실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 관련 그룹들, 포스코 그룹 관련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의견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포인트는 에코그룹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연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자회사 상장할 때는 그 자회사 상장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극과 극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 지금부터 에코프로 그룹을 투자하실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상장까지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 상장 효과가 나올지, 아니면 카카오 같이 자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뭔가 하나 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주가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 추가적으로 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을 중심으로 투자를 좀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일단 포스코는 분할을 했죠. 이제 철강적으로 분할을 하고 나서 이제 철강적으로 상장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포스코가 했는데, 이게 만일 정말 약속을 어기고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포스코 그룹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또 철강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더 업사이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룹,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관심을 많이 두는 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양대 산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을 투자하실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보시고요.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반도체 업종인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8월에 꾸준히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바로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엔비디아는 그동안 HBM3를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 공급받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된 겁니다. 네, 이로써 HBM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양분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내년 HBM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HBM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표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HBM이 갑자기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AI 서버와 생성형 AI가 갑자기 확 뜨면서 이제 거기에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면서 관심이 갑자기 커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기억으로는 2013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미국의 AMD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둘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공동 개발하고 같이 양산했었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BM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D램을 여러 개로 이제 수직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쌓으면서 이제 오히려 기존의 D램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양의 어떤 컴퓨터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적층하면 적층할수록 이제 더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GPU 수요가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기에 탑재된 HBM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이고,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어떤 기업들을 살펴봐야 할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HBM 관련주 안에서도 그 아랫단의 소부장 기업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제가 이 코너를 위해서 오랜만에 HTS를 열고 검색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소부장이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소재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쿼츠 쪽에 BCNC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이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 쪽은 검사나 어닐링이나 아니면 스트립 쪽 세 개로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비 쪽은 파크 시스템즈 가져가야죠. 그리고 넥스틴 2개 기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 어닐링 쪽은 HPS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립 쪽인데, 스트립은 PSK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실 만한 거리를 던져드린다 생각하시고 공부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너무 높은 자리보다는 조금 조정이 있을 때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를 위해서 HTS를 켜서 또 종목들을 선별해 왔다고 하시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눠주셨는데 소재 업체로는 동진세미캠, 그리고 부품 업체로는 뭐 BCNC, 장비에서는 검사, 어닐링, 스트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장비에서 검사단에서는 파크시스템즈와 넥슨을 꼽아주셨고요. 어닝링 장비단에서는 HP, SP, 그리고 스트립 장비단에서는 PSK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정 씨, 좀 국민주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이번에 인터뷰 갔다 왔잖아요. 좀 네.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나요? 삼성전자와의 인터뷰에서는요, 업계 최초로 개발했죠. 32기가비트 DDR5 개발과 관련해서 여쭸는데요. 연내 양산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일지, 그리고 실적으로는 언제쯤 잡힐지 제가 여쭤보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황상준 부사장과의 인터뷰 바로 들어보시죠. 이제 AI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CPU 옆에서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메인 메모리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DDR5 32기가라는 제품이 굉장히 양산성 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2GB DDR5를 연내 생산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메모리 제품이 개발을 먼저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객이 원하는 품질도 확보해야 되고, 충분히 시장에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테스트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저희의 이제 신공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연말 정도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현존 최대 용량인 32기가비트 DDR5 연내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적에는 언제부터 반영이 될지 여쭸는데요. 기존의 DDR4를 대체하는 해는 바로 내년,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업종에 악재가 좀 터졌잖아요. 네. 대만 TSMC가 수요 둔화를 우려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에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도체주가 휘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공급 과잉 이슈와 함께 최근에는 뭐 준해캐스터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TSMC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었는데요. 뭐 김선영 대표님께서도 내년 반도체 시황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원래 반도체 주가는 이제 실제 업황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반도체는 보통 D램 시장과 파운드리 시장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D램 시장은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재고 관련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재고하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기업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거의 최악의 재고 상태를 기록했던 기업인데, 그 마이크론이 최근에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삼성은 이미 좀 많이 줄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D램 가격은 계속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게 그대로 실적에 기인할 거기 때문에 D램 쪽은 그대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앞에서 우리가 다룬 대로 HBM도 삼성 쪽에서 이제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를 이거 진짜 얘기할 게 정말 많은데 30년이 넘습니다. 선구자죠. TSMC가 사실은 그동안은 기술력이 바탕이 된 수율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온 게 맞습니다. 근데 자꾸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하시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한 지 10몇 년 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TSMC는 이거만 30년을 한 기업인데 이거 따라잡으면 사실 세상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정말 빠르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최근에 TSMC와 삼성전자가 수율이 같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조만간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를 떠났던 AMD나 퀄컴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도 클라이언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종 자체를 살린 AI 열풍,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AI 열풍이 과연 그대로 끝날 것인가?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앞으로 한동안 이게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대답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하반기까지 10만 전자 가능합니까? 올 하반기요? 네. 올 하반기까지 10만 전자 사실 되게 빠른 속도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저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주식이란 건 진짜 빨리 올라가면 나중에 빨리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10만 전자보다는 올해는 한 8층, 9층? 9층? 9층 정도 올라가고 내년쯤 돼서 이제 10 올라가고 11, 12 쭉쭉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웬만하면 길게 멀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주가 살아야 우리 시장의 활력이 돌 텐데요. 감산 효과와 함께 앞서 설명드린 HBM3 그리고 DDR5 수요 확대로 관련주들에게도 좀 훈풍이 불어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분은 최근에 이제 로봇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활약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공항 갔을 때나 아니면 이제 커피숍 혹은 음식점 이런 데서 좀 많이 느꼈었는데 좀 미정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음식점 갔을 때 로봇이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조금 하는 걸 보면 좀 느려서 속이 좀 답답할 때가 있긴 하지만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인간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시장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끼곤 합니다. 준혜 씨는요? 저희 집에는 사실 로봇 물걸레 청소기가 있습니다. 청소기는 저희가 하고 들어봤는데 싶어요. 물걸레는 네. 또 처음 들어보는 제가 거예요.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장애물도 잘 피해 다니고 또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용을 하면서 물론 제가 청소를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제가 안 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소 로봇도 있고요. 또 택배를 운반해주는 그런 로봇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도 로봇에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로봇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님.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사실 로봇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전 세계를 좀 많이 장악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대기업들이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대기업들이 어느 업종에 투자하는지를 항상 지켜보는데 이번에 삼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 쪽에 투자를 하고 이거를 이제 미래 성장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걸 좀 보면서 로봇 쪽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전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뿐만 아니고 많은 대기업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상황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기업이든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써가지고 투자를 하고 앞으로 미래 성장 사업이라고 찍은 것 자체가 분명히 그들이 이제 생각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기업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가슴을 또 설레게 하는 로봇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10월 초가 되면은 시장을 또 한 번 흔들 만한 큰 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바로 IPO 초대여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제 10월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고요. 21일 그리고 22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부터 출발이 좋았습니다.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에 베팅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흔히 따따블이라고 하죠. 따따블 상승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요즘에는 또다시 좀 벗어나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상장을 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은 적자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류정은 대표님과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을 좀 과감없이 여쭤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대표님께서 조금 당황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자신감이 드러나는 답변 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조금 걱정은 되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이 아직 흑자 전환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자면요.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규모는 아직까지 시장이 확 그러니까 뭐 성숙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선투자가 들어갔어요. 글로벌 탑3 회사에 걸맞게 저희가 투자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익이 지금까지는 잘 안 나와 있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내려고 마음먹었으면 벌써 낼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지금 당장을 보여주는 것보다 미래에서 리더로 자리 잡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흑자 전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내년도가 되면은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내후년 정도가 되면 좀 노멀라이즈 되는 사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매우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쭈니까 이 대표님께서 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또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익을 내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벌써 낼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봇즈가 1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정말 랠리가 대단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미전 캐스터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익 내려면은 이제 미리미리 이미 낼 수 있었다는 말을 저도 사실 거기 공감하고 있고 저도 거기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른바 그 성장주의 한계 혹은 성장주의 불편함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 대목인데 이제 모든 미래 성장 사업이 사실 거쳐야 되는 과정이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제가 한 5, 6년 전부터 테슬라를 사실 전 직접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례로 지금은 뭐 사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하면 세계 최고의 지금 인플루언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특이했던 그분은요. 그때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뭐 심지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디폴트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와 이거 진짜 전기차 되냐 안 되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난 그냥 여기 투자하는 돈 그냥 버렸다 생각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정말 안 좋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결국 이겨내고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걸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충족해 나가면서 지금의 테슬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도 저는 똑같다 봅니다. 로봇 사실 집에 로봇 하나 있을 때 여러분들 별로 누가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싫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전 투자할 때 숫자 안 나오는 기업 사실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안 나온 기업을 되게 싫어해서 아예 투자를 안 하는 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굉장히 리스키한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고 싶다 싶으면은 아예 일단 낮은 비중부터 출발해 보시는 걸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한 5% 비중을 처음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조금씩 괜찮아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셔가지고 비중을 뭐 한 10% 맞추시는 전략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죠. 그래서 일단 관심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좀 큰 상황이긴 하지만 한 5% 비중을 한번 1차적으로 이제 선발대로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님과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코스닥 시총 6위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는데 그 대표님이 자신은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시장에 조금 과열된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솔직한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겸손한 표현 같기도 하고 또 워낙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두 로봇 기업의 대표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직 로봇 시장은 시작 단계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성숙 단계에 다다른 시장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기술 하나 나오면은 이제 메인스트림보다는 좀 사이드 쪽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일단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다뤘었던 로봇 하면은 이게 AI랑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I주들이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과 AI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AI 관련주들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너도 나도 할 것이다 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잘 골라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술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모든 로봇은 결국은 이제 와이어리스로 갈 겁니다. 줄이 없어야죠. 이제 우리 청소기도 예전에 줄 있을 때 되게 불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선으로 가면서 굉장히 좀 편한 그런 이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제 충전 관련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국내 기업과
정부가 이제 국책 과제로 이제 선정해서 이미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로봇형 무선 충전 핵심 기술 개발 이쪽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선 충전하면 로봇뿐만 아니고 자동차나 여러 개로 정말 다양한 업종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쪽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선 충전하면 사실 뭐 전기차를 충전시킬 때도 좀 그 기술이 적용될 것 같은데 관련주들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일단 어쨌든 전기차는 이제 면적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줄이는 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무선 충전 듣다 보면 그러네요.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이쪽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크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와 함께 AI 관련주까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로봇은 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관련주까지도 살펴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올 한 해 시장의 라이징 스타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기업을 꼽으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어떤 분부터? 미정 씨? 저는 라이징 스타 루닛이요. 루닛이요? 네, 이유가 그래서 있을까요? 정말 상반기에 보면 여기서 더 간다고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루닛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인류의 숙제인 암을 미래 기술 AI를 통해서 좀 해결한다라는 게 사실 제가 듣기에도 정말 좋은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올해의 라이징 기업은 루닛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정 씨는 루닛, 그리고 선영 대표님께서는? 저는 종목보다는 이제 업종 어. AI. 왜냐하면 AI가 많이 살렸죠. 이미 반도체 살리고 IT 살리고 다 살렸기 그러네요. 때문에 제가 또 삼성전자도 살리고 이제 해외 또 엔비디아도 살리고 많이 살렸기 때문에 AI가 진짜 라이징 스타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두 분과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기 쪽 기업들이 새롭게 좀 두각을 보였다고 느꼈거든요. 좀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정말 요즘 핫한 게 주변 친구들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뭐 슈링크, 올리주 이런 거 많이 찾아다니고 저도 좀 막 관심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용기기 인모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던데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미용기기 말고도 혈당 진단 기기와 같은 일반 의료기기도 또 신제품 출시와 함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루닛과 뷰노와 같은 AI 의료기기 기업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라이징 스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기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권미정 캐스터가 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기업들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슈링크로 국내 시장 접수 마치고 이제는 러시아, 호주 그리고 대만 진출까지 하고 있는 클래시스 백승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올해 내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들은 새로 나온 울트라포머 MPT라는 제품을 인허가를 막고 런칭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저희가 성공 런칭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국가들에게 추가 진출을 했을 때 예상되는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국 같은 경우에 런칭하고 나서 작년 대비 작년 1년의 매출을 상반기 90%를 좀 했거든요. 신제품 런칭하고 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신제품 런칭하고 나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런칭하고 어떤 전략을 쓰냐에 따라 조금 확산의 속도는 다를 수 있으나 두 개의 예를 이제 제가 공유드린 것처럼 신제품을 런칭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리딩을 할 수 있다. 단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또 업데이트 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래시스가 지금 실적 면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해외 실적도 잘 찍히는 걸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클래시스 하면 이제 슈링크가 딱 떠오르죠. 근데 이걸 위해서 슈링크를 한번 해볼 수도 없고요. 일단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근데 이 제품이 잘 아시는 대로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성장이 쭉 되고 해외 시장 오히려 저는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해외 시장 마켓 쉐어를 정말 빠르게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통 슈링크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울세라라고 하는 제품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일단 국내 제품과 제가 알아보니까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 차이가 한 10배 가까이 난다고 하는데 일단 물론 효과는 이 울세라가 좋다고 하지만 슈링크는 이른바 가성비를 좀 많이 앞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는 가성비 효능을 이제 해외 매출로 연결시켜가지고 브라질과 태국, 일본 그리고 이제 중남미 아시아 쪽을 진출해서 빠르게 매출 좀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지금 매년에 엄청나게 크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장세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브라질 특히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어질 것이고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미용 시장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이 성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이번에 이루다 지분 인수라고 하긴 좀 그렇죠. 지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두 기업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미용업종은 사실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지분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을 해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 되게 좀 저도 참신하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든 보면 이제 클래시스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함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클래시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기업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죠. 국산 1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최근에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센스인데요. 아이센스 남학현 대표와의 인터뷰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비만과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연속 혈당 측정기 케어센스 에어를 출시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제품일까요? 한국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로다가 개발된 제품으로 등록을 받았고 현재 유럽에도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아마 내년 초반 정도 되면 받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제품 자체는 몸에 간단하게 붙이면 그 붙인 제품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혈당을 연속적으로 계속 5분마다 보내주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어떤 음식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고 당뇨 환자의 경우 어떤 음식을 조심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등등을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그게 한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기존 제품은 다 외산 제품이거든요. 외산 제품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측면에서 국내 환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대응이 느리고 그런데 비해서 저희가 국내에서 개발함으로 해서 국내 환자들과의 소통과 그들이 원하는 이러한 제품의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성능에 있어서도 외산 제품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센스가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출사표를 냈는데요. 투자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죠. 이제 케어센스 에어를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제품들은 사실 모두 해외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국산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크게 점수를 좀 주고 있고요. 작은 센서를 우리 몸에 딱 붙여두고 우리 몸의 감액을 통해서 혈당을 이제 일정 간격으로 계속 자동 측정을 하는 원리인데 사실 이게 저도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게 당뇨를 한참 고생을 하셨었는데 같이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가면 항상 이제 당뇨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손가락에 피를 내시면서 이제 몇 초 동안 기다리시면서 혈당 체크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혈당이 올라간 경우에는 주사를 맞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이제는 몸에 딱 붙여만 두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체열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이제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는 편의성이나 적시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든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근데 당뇨병 시장 자체가 또 커져야지 이 회사 돈을 버는 구조가 맞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뭐 탕후루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당뇨를 부르는 요즘 MZ세대 식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년 당뇨가 최근에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소아당뇨,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단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소아당뇨 환자도 되게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당뇨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회사가 돈을 벌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투자 측면만 딴 거 다 제쳐놓고 투자 측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당뇨병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훨씬 더 좋은 매출이 앞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뇨를 부르는 요즘 MZ세대 식단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MZ세대거든요. 그런 만큼 뭐 말씀하신 탕후루나 뭐 달고나라떼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저도 좀 찔리는데요. 이게 저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당뇨병 환자가 세계적으로 엄청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뭐 시장 성장성 또 그에 따른 매출 예상된다,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추석 때 식혜 좀 자제하셔야겠네요, 다들. 네, 그래야 될 것 식혜 같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으로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이죠. 바이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동안 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던 시장인데 최근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바이오주가 다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을 담은 ETF와 또 공모펀드가 수익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특히 알테오제는 미국 머크가 항암제인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을 2025년에 출시하며 수혜를 볼 것이란 증권가의 의견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항체 약물 접합체, 피하주사 제형 등 기술 이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글로벌 블록버스터인 휴미라의 특허 만료로 그간의 업황 부진을 딛고 제2의 호황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대표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사실 저는 요즘에 이 바이오제약 쪽에 관심을 되게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어차피 투자 기업을 보통 찾을 때 이제 보통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대기업들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집중해 보시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경기 침체를 좀 기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좀 뭔가 지금 이제 이쪽이 업종이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바이오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게 예전에는 정말 바이오 업종 하면 딱 위아더월드 하나 떠올랐거든요. 셀트리온이 딱 치고 가면서 셀트리온 올라가면 나머지 다 따라 올라가고 셀트리온 떨어지면 나머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종목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뭐 에코프로로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뿐만 아니고 롯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을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삼성도 이제 뭐 로봇 쪽도 했지만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좀 미래 산업으로 보면서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서 설명해 주신 좋은 이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팩트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쨌든 시장에 좀 관심 받게 많이 물러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투자할 때 이걸 잘 못하는 이유가 바이오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뭐 설명해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침체되어 있는 이제 업종이 그동안 이제 놀지 않았을 것이고 뭘 했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뿐만 아니고 또 좋은 내용들 실제로 이제 돈으로 넘어간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을 다시 관심 좀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하나하나 한번 공부를 해보실 때 사실 예전에 잘했던 놈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장주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바이오를 담아봐도 좋다. 그 안에서도 예전에 잘 갔던 종목이 또 간다라는 힌트까지 또 주셨습니다. 아마 바이오주 매수하셨다가 지금까지 소거리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반등하길 바라면서 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권미정 캐스터가 이번에 만나본 기업들이 많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정말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공부하느라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우선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 이슈에다가 최근에는 M&A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알테오제 만나고 왔고요. 또 기술 이전 성공 기대감이 높은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네오 이문텍 기업들 만나고 왔습니다. 다들 자사 기술력에 대한 정말 자신감이 엄청난 분들이었는데요. 거기서 투자 힌트를 얻고자 인터뷰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레고캠 바이오가 올해 안에 LCB84에 대한 기술 이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술 이전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코멘트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기술 이전 아시다시피 전부 합의돼도 계약서 상에서 5개월 걸립니다. 그건 뭐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 이건 좀 염두에 둬야 될게요. 앞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치는 올라가요. 다음 달 초에 첫 환자가 투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난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시간은 내 편이다. 데이터 많이 쌓이면 쌓을수록 가치는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게임은 누가 ADC 프로덕트를 많이 갖고 있냐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 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프로덕트 숫자면서는 세계 탑이에요. 이럽니다. 인터뷰를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도 할 말씀 해주시죠. 신약 개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더더욱이 ADC 해보니까 항체와 스몰모레큘 더한 거에 보통 한 3배쯤 생각하는데 3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좀 기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 인고 끝에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뛰어난 기술력으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정준혜 캐스터가 언급한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도 오랜만에 훈풍이 불어올 거란 기대가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그럼 김선영 대표님, 이제부터는 어느 기업, 어느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바이오는 진짜 부담이 큽니다. 정말 부담이 커가지고 이것도 제가 또 나름 열심히 또 공부를 한번 해보고 왔는데요. 미정 캐스터 이번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인터뷰하셨던 기업 중에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HLB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나 LNC 바이오, 제테마 정도를 함축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각자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뭐 HLB 워낙 유명하죠. 지금 HLB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내년 5월만 보실 겁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이제 그쪽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5월달. 어쨌든 지금 보면은 시기상으로 내년 5월달에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HLB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니컬한 질문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게 되면 HLB는 주가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이 기업은 좀 특이한 게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단계까지 유효성을 올려서 입증을 한 다음에 그걸 글로벌 파마나 제약회사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이제 원천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주로 항암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인데 중간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C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피부 이식 재료죠. 이제 메가던 플러스 중국 시판 허가를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대로라면은 내년에 지금 중국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어떤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테마인데 이게 사실 제테마는 예전에 이제 2019년도였죠.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균주 출처 논란이 나왔을 때 저도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거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한번 세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테마라는 기업이 제일 처음 먼저 나와가지고 균주의 출처를 밝힌 기업으로 이거 뭐지? 이런 기업이 있었나?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기업인데 그때 당시에 먼저 얘기하면서 시장에 좀 반사이익을 얻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A타입 균주보다는 이제 훨씬 더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E타입 균주. 기존 A타입 균주는
보통 보톡스를 맞으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톡스를 맞으면은 보통 효과가 2주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몇 주, 빠른 일주일 이내에 이제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이 딱 두 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제템합니다. 그래서 제템하고 있는 이 타입 균주 아무래도 효과가 빠른 게 좋잖아요. 뭐 맞고 나서 당장 이제 맞고 1, 2주 있다 뭘 하는 게 좋지 뭐 한 달 동안 기다려서 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제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템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는 이름도 너무 어렵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더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섹터 내에서도 지금 좀 추려주셨는데 HLB, 레고캠바이오, LNC바이오 그리고 제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부터 바이오까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에코프로예요. 아마 이번 명절에도 에코프로 이야기 가족분들과 참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유망산업군의 향방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 좋을지 연휴 이후 투자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보면서 하반기 시작은 이제 수당하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